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한국어가 유행이라니 무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미호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10대 및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뉴스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행이 생겨서 일본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포함한 저희 대학교를 포함한 일본의 10대 명문대학교에 비밀리에 접촉해 이러한 유행의 원인을 파악해달라는 연구를 의뢰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일본 10대 여고생이 선호하는 문화인 JK 이미지가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붐이 일어났고, 이러한 유행의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공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년 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가 시작되어 그닥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당시 40대 이상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기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류 열풍에 대해 아주머니들이나 좋아하는 전형적인 촌스러운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대학원에서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저 또한 금방 사그라들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10대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게 오래되었다면 오래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 세계적으로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다고 했을 때 잠깐의 유행이라 금방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일본에서도 유명한 가수들이 빌보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적도 없었고 간다한들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항상 20년이 뒤처진 나라였고 이건 전 세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현재 일본 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달라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도쿄에서도 벌써 비공식적이지만 100여 곳이 넘어 이제는 교육부에서 정확한 추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 과정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올해에만 10곳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초비상 상태에 걸려 임시방편으로 방과 후 사업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교수로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일본, 중국 다음으로 뒤처지는 나라였기에 대부분의 일본 학생은 제2외국어로 영어나 프랑스어 혹은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일본과 중국의 국가 브랜드가 더 높으니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국 내 제2외국어 강의 시장에서 영어를 제외한 프랑스어, 중국어 강사들의 밥줄은 끊겨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도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일본 내 왜 이렇게 우리 10대 및 20대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연구를 해야 한다고 긴급팀을 만들어 그 연구팀에 저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의 대표로 저는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교육문화 시스템을 시찰해 보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연구팀 교수님 중 박남한 교수님이라고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탁상 공론보다는 실제 그 문화를 유행시킨 한국에 가서 직접 보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다며 교육부 측에 제안을 했고 그게 승인이 되어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박남한 교수님은 실제로 제가 학술 발표회를 통해 몇 번 인사를 했지만 일 처리 하나는 정말 깔끔하며 연구 및 강의 실력이 매우 깔끔하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평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적으로 아는 그분은 정말 말씀이 없고 과묵하시고 항상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어 그분과 한조로 한국을 가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막막하고 갑갑했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저와 연구를 계속해서 함께하는 미사키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엄청난 실력으로 어린 나이에 교수직을 수행하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구에 몰입한 나머지 결혼 정년기를 넘긴 분이셔서 항상 예민해하셨고 자신의 실력이 너무 출중한 나머지 너무 냉소적이고 비관적이셔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었고 저랑 사적으로 치분이 없어서 이렇게 제 사무실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찾아오니 저는 매우 긴장했고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이 뻘쭘해하며 저에게 부탁을 조심스레 부탁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아버렸어요. 아마 다들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박람한 교수님과 동행하는 출장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실은 미사키 교수님이 사실 BTS의 팬이라며 한국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었는데 항상 세미나와 연구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직접 어렵고 가고 싶어도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면 연구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BTS 본사가 있는 용산도 방문하여 BTS를 좋아하는 팬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이분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다양한 전 세계 사회문화를 연구자로 일본 내에 매우 권위가 있었고 20년 전 유행했던 한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으로 이미 우리 교수진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거든요. 일례로 이 교수님에게는 친동생이 있는데 한국의 K-팝 문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블랙핑크를 좋아해서 휴가를 맞이하여 한국 여행을 한다고 하자 감금을 해서 찰까지 집으로 찾아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한국의 문화를 낮게 보고 이게 맞다며 자신의 의견을 매우 당당하게 얘기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국 가수인 BTS를 보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지도 않고 혐한 사상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행히도 저희와 함께하는 조교가 심한 독감으로 몸살이 걸려 한국행을 같이 할 수 없어서 함께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박 교수님과 야마모토 교수님 이렇게 3명이서 한국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하는 출장이지만 이렇게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가본 건 처음이라 솔직히 매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오랜만에 한국이라 휴가를 미리 써서 한국에 있는 집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키 교수님과 둘이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던 미사키 교수님의 들떠 보이는 모습을 보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공연 영상과 몇몇 멤버들의 군입대 사진과 현장 영상을 한참 돌려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다 잠에 드셨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실제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그들이 잘생기고 실력이 있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냉소적이고 차가운 교수님이 푹 빠지게 되었는지 솔직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나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공항에 나오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귀국장에는 이미 한국 교육부 소속 직원분들이 미리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정말 늦었을 텐데 교육부 직원 1명이 아닌 5명 정도가 저희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주다니 매우 기쁘면서도 죄송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불편한 기색 없이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서비스 문화가 발달되어 타인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오모테나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억지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자연스러워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김포공항에 도착 후 마주친 공항 관계자 및 교육부 직원 모두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이게 불편한 게 아닌 오히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울교육부 직원분들이 준비해주신 밴을 타고 서울 명동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간 저와 미사키 교수님은 한 직원분의 질문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행하느라 배가 고프실 텐데 숙소 도착 전 간단하게 저녁 식사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했던 건 피곤하시면 숙소로 배달을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고 있는데 옆에 미사키 교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요? SNS에서 나온 모습이 진짜였어요? 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키 교수님은 가수들 개인 라이브 방송을 보면 밤 늦은 시간에도 매니저나 팬들이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던데 그게 조작이 아닌 진짜였냐고 놀라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은 웃으면서 그런 조작은 없다면서 원하는 음식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고 지금 시켜도 30분 이내면 도착을 하니까 숙소 도착 시간에 맞춰서 준비가 될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미사키 교수님은 믿을 수 없었던 게 일본에서도 우버이츠나 대마에칸 등 다양한 배달 어플이 있지만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영업하는 식당의 수도 많지 않고 배달을 하는 데 있어 대부분 자전거 배달이 많아 예상 도착 시간보다 늦는 경우가 많아 늦은 시간에는 배달을 잘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일본에 있을 때 늦은 시간에 저는 배달을 거의 해보지 않아 경험이 없던 저는 미사키 교수님께 알아서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미사키 교수님은 항상 방송에서 저녁 늦은 시간 양념치킨을 먹는 연예인들을 보며 양념치킨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저희는 명동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11시가 되었고 너무 늦어 배달이 오려면 최소 12시는 될 테니 오늘 저녁은 먹지 못하고 굶고 자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분들은 끝까지 웃으면서 연락처를 주시고 내일 뵙자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소로 올라갔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데 기름진 냄새가 나길래 이 호텔은 청소를 안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숙소 문 앞에 있었습니다. 양념치킨 배달이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아니 숙소로 가는 길이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도착해 있다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플에 도착 예상 시간이 있는데 그때 11시로 뜨길래 역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춰 배달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 다양한 배달 어플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예상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대부분 배달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도보로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늦은 시간에 배달되는 곳이 많지도 않은데 늦은 밤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정확한 시간에 배달이 된다는 게 왜 한국의 문화가 지금 일본 10대 및 20대들에게 유행인지 한국 도착 1시간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사키 교수님과 늦은 저녁을 먹고 생각보다 한국의 출장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 교수님과 명동역에서 만나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교육청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의 출근길을 보았습니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전 세계 어딜 가나 아침 출근길은 매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교육청 미팅을 마치고 우리는 인근의 한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먹자는 말도 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자고 하기에 저는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밥은 언제 먹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갑자기 이왕 한국 학교에 왔으니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보자고 하기에 저와 미사키 교수님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에 일본 고교생들은 급식 대신 학생식당이나 매점에서 사 먹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매점에서 밥을 사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을 먹자고 하기에 매점에서 도시락을 먹자고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급식을 받아보고 나서 제 생각이 너무나도 틀렸다는 걸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반찬과 메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자율 배분 시스템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몸 건강에 관심이 많아 영양학을 공부했던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 밸런스가 매우 훌륭한 식단인 걸 보고 한국의 손님 대접 문화가 매우 우수하구나를 느낄 때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급식은 특별 메뉴가 아닌 매일 나오는 평범한 메뉴라는 말에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었죠. 저는 정말 놀라서 믿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시며 품질이며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일 나온다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어제 먹었던 양념치킨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연구를 하러 왔기에 밥을 먹으면서 주위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정말 소름 돋게 고교생들의 체격이 같은 나이대에 우리 일본 고교생들에 비해 키도 더 크다는 게 느껴졌고 어깨도 떡하니 벌어진 게 보이면서 더욱 놀란 건 대부분 학생들의 피부가 도자기처럼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매점 식사 등 불균형하게 밥을 먹다 보니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일본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매우 큰 과제로 삼고 있었는데요. 왜 한국 가수를 보면 그렇게 피부가 공통적으로 다 좋은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또 놀라게 한 건 대한민국은 국가 측에서 소득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에 모두가 공평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음식 문화 및 교육 문화가 뛰어난데 우리 일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항상 아시아의 1위 국가라며 너무 자만하고 있던 것 아닌지.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 개선해야 하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 한국의 선진 급식 문화를 하루빨리 일본에 도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메모장을 켜서 작성을 하였고 당일 보고서로 작성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 또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급식 문화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일본 교육부 장관, 정치인, 교수들은 뭐 하고 있던 거지? 이런 한국의 선진 문화만 잘 도입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도 당장 코앞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에게 정말 인사를 바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반 선생님 및 급식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까지 하다못해 처음 보는 외지인인 저희에게까지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학교 관계자는 자주 보니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외지인인 저희는 처음 보는데 서스럼 없이 인사를 하다니.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미리 저희가 오니 인사를 잘 하라는 지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누군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게 아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직접 인사를 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예절 문화에 놀라는 제 모습을 보고 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 표현과 달리 높임말 표현이 있어.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표현법이 다르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처음 본다면 항상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높임 표현을 쓰는 게 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법을 쓰니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생활화가 되어 자연스레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존중하는 행동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매점 앞에서 두 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당황했지만 박 교수님이 다가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고 왜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신의 장난감처럼 취급하냐라며 자신의 친구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길래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우리라는 표현은 함께라는 매우 정겨운 단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문화가 이미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옆에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 못 본 척하여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를 언론에서 최대한 막으면서 개인주의가 좋은 문화라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일본 내 연대감도 매우 약해지고 있고 저 또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팀 단위 협업을 하지만 소통하기도 어려워져서 저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일본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한국의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걸 보니 일본인이지만 참 멋있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추후 회의 시간에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한 교사님이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본팀에서 오기 전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 작년에 영국 교육부에서도 우리 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답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워갖고 1년 뒤 결과를 공유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정에 도입 후 영국 내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도 이런 걸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들이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언어를 통해 아이들이 예절과 문화를 자연스레 배우게 되면서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일이 매우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나라에서 도와준다면 이는 국가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이 팀 회의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현장 방문은 우리 팀에게 큰 성과를 만들어 주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미사키 교수님의 귓속말을 듣고 저는 박장대소를 길 한복판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오늘 용산 하이브 건물에서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에서 모임이 있는데 거길 가야 하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계속하시고 후다닥 택시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니 참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박 교수님이 미사카 교수님이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니 같이 가주자고 했고
가는 김에 용산의 유명한 공원과 하이브 본사 앞에 있는 아이파크몰이라는 쇼핑몰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 틈이 없어 저는 좀 떨어져 있었고 미사키 교수님과 박 교수님이 거의 밀착 직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도착 후 걸어가는데 미사키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박 교수님에게 나는 향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원래 나이가 좀 들면 체취가 불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불편한 냄새도 없었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몸도 탄탄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용산에 간다고 했을 때 위험하니 같이 가주겠다는 말을 보고 아, 정말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 그 교수님을 정말 자세히 보면서 생각보다 남성미가 강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걸 듣는 순간 아, 미사키 교수님이 박 교수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채고 박 교수님과 잘 되라고 한번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큰일이 발생하고 말아버립니다. 팬클럽 모임이 끝나고 아이파크몰에 가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박 교수님이 저 줄을 보면서 요즘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인생 네컷이라는 포토부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미사카 교수님에게 이왕 한국에 온 거 같이 촬영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박 교수님도 미사카 교수님에게 호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용산에 같이 따라가 주겠다고 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이 두 분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두 분은 연인이 되어 함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걸 보고서에 작성을 할 순 없으니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을 그렇게 내려보던 미사카 교수님의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가 아이러니하게 한국인 교수님이라니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일본에도 앞으로 한국어를 적극 권장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제 연구실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어의 위대함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 한 나라의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리라고 칭하며 낯선 상대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일본 10대들에게도 더욱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입하는 것도 추진하여 중등 졸업 시험 과목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할 예정이에요.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거기다가 교육부의 제안 사업으로 한국의 급식 문화를 일본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추가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건강한 식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사카 교수님과 박 교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혼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작성하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태 문제였던 우리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의 극복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저의 동료 노처녀 미사카 교수님을 연애와 결혼까지 성공시켜주는 게 한국이니깐요. 이번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후 결과에 대해 시청자분들과 또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장점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제 보고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미호올림. 한국에 한국어를 연구하러 왔다가 많은 걸 깨달은 미호님의 사연 어떠셨을까요? 한국어가 큰 역할을 했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만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생인 메리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거대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배움을 얻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평소에는 열띤 대화와 종이에 펜을 긁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들어서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끊어질 것 같은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복싱 시합을 시작하려는 듯 홀 정면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명은 교수인 나이 지긋한 일본인 남성으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민호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인 학생으로 뺨이 분노로 붉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도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도 불립니다.
이 섬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섬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상자에서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두 아이처럼 플라스틱 삽 대신 진짜 땅과 진짜 역사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과 민호는 지금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강의실 벽에 튕겨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등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버드 같은 곳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자동차 충돌 사고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안 좋을 거라는 걸 알지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저는 이 싸움이 단지 작은 섬 몇 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과 역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수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고 한국이 독도를 빼앗으려 한다고 계속 말해요. 하지만 민호는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반박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 강연에 왔는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로 두 사람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제가 역사에 대해 배운 내용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말 사실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야기의 한 측면일 뿐인지 궁금해집니다.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저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모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항상 다른 문화, 특히 일본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책을 읽고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호와 교수님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항상 한국을 얕잡아 봤어요. 사무라이와 게이샤, 미친 게임쇼 등 일본에 비해 한국 문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조국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와 민호 모두 얼굴이 붉어지고 고함을 지르며 논쟁이 최고조에 달할 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친구 샬롯입니다. 샬롯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더군요. 믿어주세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민호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강의실 앞쪽을 돌아보니 묘한 흥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고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국제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높아집니다. 민호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을 서둘러 내뱉으며 교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열정,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시작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논쟁이 끝났습니다. 교수는 역겨운 듯 손을 토하고 강의실을 뛰쳐나갔고 민호는 강의실 맨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숨을 죽인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박수를 쳤지만 곧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민호가 영웅인 것처럼 환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민호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으니까요. 배짱이 필요하죠.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저는 민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과 그 안에서 제 위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 강의, 이 논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밝혀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며 저는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독도에 대한 진실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작은 땅이 양국에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나와 하버드 캠퍼스의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면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민호나 교수님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정신없는 하루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부가 되고 싶다면 기꺼이 경청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항상 일본에 매료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마법 같은 곳이었죠. 사무라이 전사, 게이샤, TV에서 보던 신기한 게임쇼에 관한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죠. 언젠가 일본을 방문해 모든 것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죠. 부모님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매우 똑똑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일본 문화 교류 그룹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만큼 일본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양한 일본 음식을 맛보고 일본어 실력을 연습했죠. 그곳에서 제 절친이 된 료타를 만났어요. 료타는 처음에는 다소 조용했지만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얼굴 전체가 환해지곤 했어요. 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항상 새로운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주곤 했어요. 우리는 사무라이의 명예 규범과 일본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쓴 일본의 유명 작가 미시마 유키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료타와 제가 가까워지면서 그는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최고의 기술, 가장 세련된 문화,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춘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완벽함에 빛나는 등대이고 다른 모든 나라는 그저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료타가 말하는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저보다 일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제가 일본에 대해 본 책이나 영화와 일치했어요. 저는 일본이 정말 최고라고 믿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그저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샬롯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역사와 문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료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독창적이거나 흥미로운 것이 전혀 없는 일본의 이류 버전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샬롯이 여행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문했던 아름다운 사찰과 궁전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꽤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본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에는 본 적 없는 놀라운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샬롯은 시내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샬롯은 정말 재밌을 거라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축제에 가서 무슨 소란이 일고 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콤한 김치부터 고소한 바비큐 고기, 달콤하고 찰진 떡까지 모든 종류의 한국 음식을 파는 노점이 있었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어요. 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만 음식과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한국 음식과 문화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웃고 떠드는 친구들, 심지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노인들도 보았습니다.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을 보면서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한국이 독특한 역사와 전통,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교수님과의 논쟁, 그리고 민호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싸웠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호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께 둘러싸여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료타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본의 이류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고유한 정체성과 스토리가 있는 그 자체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와서 혼자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고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료타와의 우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짜증을 내는 것 같았고 항상 무시하거나 일본과 불리하게 비교할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료타는 제 절친한 친구였고 그 사이를 흔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 료타는 자신의 편협한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기숙사방에서 함께 놀던 중 일이 터졌어요. 저는 료타에게 제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료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더군요.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신뢰하고 존경했던 절친한 친구가 제 관심과 열정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교수님과 격렬하게 논쟁하던 중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힘들더라도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료타가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잘 들어, 료타.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일본을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나한테도 한국은 중요하고 일본을 이류 모방품처럼 얘기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고유한 곳이며 나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자랑스럽거든. 료타는 제가 실제로 자신에게 맞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가 함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방을 나갔고 저는 상처와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한 말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지나가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었고 그 누구도 저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심지어 기숙사방에서 전통 요리도 해보려고 했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린 것 같았고 저는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새로운 집착이 마음에 들었던 만큼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책과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보고 맛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샬롯이 한국 여행에 대해 극찬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샬롯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샬롯이 해줬어요. 메리, 한국에 꼭 가봐야 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샬롯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곳이에요. 음식, 사람, 문화 등 모든 것이 놀라워요.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속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흥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거의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무작정 짐을 싸서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대해 배운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몰입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합격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몇 달 동안은 설렘과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최대한 많이 외우고 서울과 서울 명소에 관한 가이드북과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지인처럼 식사할 수 있도록 젓가락질 연습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꿈만 꾸던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 맛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번화한 시장과 오래된 사찰을 돌아다니며 옛것과 새것의 대조에 감탄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엄청나게 먹으며 매콤하고 고소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현지인들과 어색한 대화를 몇 번 주고받으면서도 틈날 때마다 한국어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즐거운 시간만큼이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료타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찰은 교토만큼 웅장하지 않았고 패션은 도쿄만큼 최신 유행이 아니었으며 기술도 오사카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일본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보도록 프로그램된 것 같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수업에서 재선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재치 있고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그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선 씨는 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며 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멍가게를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는 수제만두와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저를 인적이 드문 숨겨진 사원과 공원으로 데려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제가 한국을 일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활기차고 독특한 나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독립을 위한 한국의 투쟁,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고대 왕조, 한국인의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선의 눈을 통해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습관, 음식을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모습, 가족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모습 등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한국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과 건축부터 언어와 음식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한국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재선 씨와 저는 새로운 동네를 둘러보던 중 일본인 관광객 무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로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는 잠시나마 한때 깊이 사랑했던 한국에 대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관광객 중 한 명이 하는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값싼 모조품일 뿐이야.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진짜만큼은 절대 못할 거예요. 저는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와 문화를 그렇게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재선 씨가 조용한 분노로 눈을 번쩍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을 엿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선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짝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진 우리만의 나라입니다. 다른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사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모방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관광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재선 씨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국 사이에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한 국가와 국민 전체를 무시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재선은 관광객을 충격에 빠뜨린 채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재선 씨,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재선 씨를 따라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일본어로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재선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만 했죠. 그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겨워요.
우리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누구에게도 밀려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금 전에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선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고, 저도 그 일본인 관광객이 보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고 미리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느라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비슷한 점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했죠. 하지만 재선 씨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반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활기차고 복잡한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과 비슷해서가 아니라 독특하고 경이로운 한국만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발견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향하든 그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차가 역을 빠져나와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들어서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